살려달라 애원하던 거지 소년에게 덮어준 비단 옷 한 벌. 그 작은 선행이 훗날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양반은 글만 읽을 줄 알았지.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가 되었고, 머슴은 그런 주인을 위해 온몸을 던져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형제가 된 두 사내의 뜨거운 이야기. 10년 전 눈 내리는 밤, 그들이 맺은 운명 같은 인연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월양이에게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그럼 오늘도 월향 야담이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양 서촌 경복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김용집 진롱지 진사의 저택이 자리하고 있었다. 대문 앞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북적였고 안채와 사랑채를 오가는 하인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다. 김 진사의 집안은 대대로 문과 급제자를 배출한 명문가로 그의 증조부는 이조판서를 지냈고 조부는 대사헌의 자리에 올랐던 집안이었다. 김 진사 자신도 젊은 시절 문과에 급제하여 승정원의 주서를 거쳐 홍문관 교리까지 지낸 수재였다. 비록 지금은 관직에서 물러나 향리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지내고 있었지만 그의 학문과 명망은 여전히 높았다. 조정의 대신들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의뢰 김 진사의 의견을 구하러 찾아왔고 과거를 준비하는 젊은 선비들은 그의 문화에 들기 위해 줄을 섰다. 저택의 규모는 실로 어마어마했다. 정문을 들어서면 넓은 사랑마당이 펼쳐졌고 그 너머로 안채, 별채, 곳간채, 행랑채가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수백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느티나무가 서 있었고 그 그늘 아래에는 언제나 하인들이 오가며 저택의 일을 처리했다. 특히 김 진사댁의 곳간은 그 풍요로움이 소문난 곳이었다. 경기도 일대에 흩어져 있는 수십 마지기의 전답에서 걷어들이는 소장료만 해도 한 해에 쌀 1,000석이 넘었다. 곳간마다 쌀과 보리가 가득 차 있었고 장독대에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김치도, 장독, 젓갈도.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어려웠다. 저택에 딸린 하인만 해도 20명이 넘었다. 사랑채를 관리하는 사환, 안채를 돌보는 여종들, 바치를 하는 머슴들, 말을 돌보는 마부, 대문을 지키는 문지기.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저택의 질서를 유지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세고 부지런한 머슴이 바로 돌쇠였다. 돌쇠의 본명은 따로 있었으나 사람들은 그냥 돌쇠라고 불렀다. 돌처럼 우직하고 강한 성품 때문에 어릴 적부터 붙여진 별명이었다. 그는 키가 7척이 넘는 장신에 어깨가 떡 벌어진 사내였다. 한 손으로 쌀가마니 2개를 번쩍 들어 올리고 지게에 장작을 한가득 지고도 산길을 거뜬히 오르내렸다. 하지만 돌쇠의 진짜 가치는 그의 힘이 아니라 성품에 있었다. 그는 거짓말을 할 줄 몰랐고 한 번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책임감이 있었다. 다른 하인들이 주인 몰래 곡식을 빼돌리거나 일을 게을리할 때도 돌쇠만은 언제나 성실하고 정직했다. 돌쇠와 김 진사의 인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돌쇠는 겨우 10살 남짓한 고아 소년이었다. 아버지는 역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마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뒤 어린 돌쇠는 거리를 떠돌며 구걸로 연명하고 있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얼어붙은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돌쇠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김진사였다. 당시 김진사는 궁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눈 덮인 길가에 죽어가는 아이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그는 돌쇠를 집으로 데려와 따뜻한 방에 눕히고 죽을 먹였다. 며칠을 정성껏 돌본 끝에 돌쇠는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회복한 돌쇠에게 김진사는 말했다. 너는 이제 이 집의 식구다.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지내거라. 다만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그 은혜를 돌쇠는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에게 김진사는 목숨의 은인이자 부모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돌쇠는 자라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밭을 갈고 곡식을 날랐다. 다른 하인들이 쉴 때도 돌쇠는 쉬지 않고 일했다. 김진사는 그런 돌쇠를 기특하게 여겼다. 때로는 사랑채로 불러 따뜻한 말을 건네기도 했고, 명절에는 다른 하인들보다 넉넉한 음식을 내려주기도 했다. 주종관계였지만 그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정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렇게 평화롭고 풍요로운 나날이 계속될 것만 같았다. 봄이 오면 사랑채 마당에 매화가 피었고 여름이면 연못에 연꽃이 만발했다. 가을에는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며 조상께 제사를 지냈고 겨울에는 따뜻한 온돌방에서 글을 읽으며 태평성대를 즐겼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언제나 무상한 법. 높이 올라간 만큼 떨어지는 것도 빠른 법이다. 김진사 댁에 들이운 먹구름은 예고 없이 그러나 매우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궁궐 내부의 당파 싸움이었다. 당시 조정은 남인과 서인,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김진사는 남인 계열에 속해 있었는데 마침 그 시기에 권력의 추가 서인 쪽으로 기울면서 남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주요 대신들만 탄핵되고 유배되는 정도였다. 김진사는 이미 관직에서 물러나 있었기에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권력욕에 눈먼 간신배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남인 계열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기 위해 은퇴한 인사들까지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김진사 댁에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일금부의 공문이 들려 있었다. 내용인즉슨 김진사가 영모를 꾀했다는 고변이 들어왔으니 즉시 일금부로 압송하라는 것이었다. 영모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나는 이미 관직에서 물러나 학문이나 하며 조용히 살고 있지 않소. 김진사의 항변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포졸들은 그를 끌고 갔고 저택은 철저히 수색당했다. 그들은 사랑채의 서재를 뒤지며 혹시 반역을 증명할 만한 문서가 없는지 찾아 헤맸다. 결국 포졸들은 김진사가 옛 동료들과 주고받은 서신 몇 통을 발견했다. 그 내용은 단지 시국에 대한 우려와 학문적인 논의에 불과했지만 간신배들의 손에 들어가자 영모를 도모한 증거로 둔갑했다. 나라의 정사가 바르지 못하다는 표현은 역적들이 조정을 비판했다로 해석되었고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만나자는 문구는 영모를 함께 꾀하자는 약속으로 왜곡되었다. 의금부의 신문은 가혹했다. 김진사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다. 며칠 후 내려진 판결은 참혹했다. 영모죄로 유배형에 처해지고 모든 재산은 관에 몰수되며 가족들은 연좌제로 종으로 삼는다는 내용이었다. 다행히 김진사에게는 아내도 자식도 없었다. 젊은 시절 학문에만 몰두하다 보니 혼인을 늦게 했고 아내는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으며
슬하의 자식이 없어 대가 끊긴 상태였다. 어쩌면 그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는지도 몰랐다. 최소한 가족들이 노비로 팔려가는 비참함은 면할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재산 몰수는 피할 수 없었다. 관아의 관리들이 김진사 댁에 들이닥쳐 재산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문서, 곡식, 가축, 가구, 심지어 장독대의 항아리까지 하나하나 기록했다. 수백 년을 이어온 가문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관의 소유가 되어버렸다. 재산이 몰수되고 저택이 관의 관리하에 들어가자 김진사 댁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공손하게 허리를 굽히던 사람들이 오늘은 냉랭한 눈빛으로 돌아섰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하인들이었다. 20명이 넘던 하인들은 주인이 역적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하나둘씩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누구 하나 김진사를 걱정하거나 안타까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이 혼란을 틈타 제 입속을 챙기기에 바빴다. 사랑채를 관리하던 사원 김첨지는 서재의 값비싼 서책 몇 권을 몰래 보따리에 싸가지고 달아났다. 안채의 여종들은 놋그릇과 비단 치마 저고리를 챙겼다. 말을 돌보던 마부는 아예 말 한 피를 몰고 사라졌다. 곳간을 지키던 머슴들도 쌀가마니를 등에 지고 하나둘 도망쳤다. 이제 이 집도 끝이야. 우리까지 여기 남아있다가 역적의 식솔로 몰리면 어쩌려고? 맞아. 어차피 관에서 다 가져갈 거 우리가 조금 챙기는 게 뭐가 문제겠어. 주인 양반이 잘 나갈 때는 우리한테 푼푼하게 굴더니 이제 꼴 좋다. 양반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 하인들의 수군거림이 김진사의 귀에까지 들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을 잃은 그에게는 하인들을 붙잡을 힘도 명분도 남아있지 않았다. 더욱 배신감을 느끼게 한 것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양반 친구들의 태도였다. 과거에는 시도 때도 없이 사랑채를 찾아와 술을 마시고 시를 짓던 그들이 이제는 김진사를 보면 고개를 돌리고 피해갔다. 역적의 친구로 몰릴까 두려워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같은 문중의 일가 친척들조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우리는 김용집 진사와 혈연이 먼 사이라오. 우리를 연좌제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하며 관아의 진정서까지 제출하는 파렴치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며칠 사이에 김진사 댁은 텅 비어버렸다. 북적거리던 저택은 을씨년스러운 폐가처럼 변했다. 마당에는 잡초가 자라기 시작했고 빈 곳간에는 쥐들이 득실거렸다. 화려했던 과거가 무색하게 이제는 황량한 폐허만이 남았다. 김진사는 텅 빈 사랑채 마루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평생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명예도 재산도 사람도 그 무엇 하나 남은 것이 없었다. 절망감이 밀려왔다.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목숨을 끊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는 서재에 걸려있던 자신의 선친이 쓴 글귀를 떠올렸다. 선비는 죽어도 명예를 지켜야 한다. 그렇다. 명예를 잃은 선비에게 삶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김진사는 천천히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대들보에 걸 끈을 찾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나리. 마당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진사는 깜짝 놀라 몸을 돌렸다. 대문 쪽을 보니 멀리 떠난 줄만 알았던 돌쇠가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다. 돌쇠는 숨을 헐떡이며 김진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무명천에 싼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날이 이놈이 늦었습니다. 돌쇠, 너는 왜 다른 놈들처럼 떠나지 않았느냐? 김진사의 목소리는 떨렸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이 충직한 머슴만은 돌아온 것이다. 나리, 이놈이 어찌 나리를 버리고 갑니까? 이 목숨은 나리께서 살려주신 것이옵니다. 나리가 계신 곳이 이놈의 집이고 나리를 섬기는 것이 이놈의 도리입니다. 돌쇠는 보따리를 풀어 그 안의 것을 꺼냈다. 꽁보리밥 주먹만 한 것 2개와 나무 그릇에 담긴 된장이 전부였다. 그마저도 어렵게 구한 것이 분명했다. 날이 배고프시겠습니다. 이것이 남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김진사는 그 초라한 보리밥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곳간에는 쌀이 넘쳐났고 상에는 산의 진미가 차려졌다. 그런데 이제는 꽁보리밥 한 덩이가 고마울 지경이 되었다. 돌쇠, 고맙다. 정말 고맙다. 김진사는 평생 처음으로 하인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다. 양반으로서의 자존심이고 뭐고 다 부질없었다. 이 절망의 순간에 자신의 곁을 지켜준 것은 같은 양반도 친구도 친척도 아닌 천한 머슴 신분의 이 사내였다. 날이 보리밥이 남아 드시고 힘을 내십시오.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이놈이 있사온데 나리께서 굶어 죽게 두지 않겠습니다. 돌쇠의 말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보리밥을 받아들었다. 거친 보리알이 입 안에서 씹혔다. 평생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 그 맛이 진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날이 울지 마십시오. 이놈이 있지 않습니까? 돌쇠는 김진사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다. 주종관계가 무색하게 두 사람은 그저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야 할 동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관아에서는 곧 김진사를 유배지로 압송할 것이고 저택은 곧 새 주인에게 넘어갈 것이었다. 그 전에 이곳을 떠나야 했다. 그날 밤 김진사는 돌쇠와 함께 저택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텅 빈 사랑채는 을씨년스러웠다. 예전 같으면 등불이 환하게 켜지고 책 읽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이제는 정막만이 가득했다. 김진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다. 자신에게는 아직 하나 남은 것이 있었다. 바로 선친과 선조들이 남긴 귀중한 문서들이었다. 김진사는 조용히 일어나 불타버린 사랑채 건물 쪽으로 향했다. 며칠 전 관아의 수색 과정에서 사랑채 한 채가 화마에 휩싸였다. 관리들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였지만 역적의 집이라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김진사는 여전히 그을음 냄새가 나는 잿더미 사이를 조심스럽게 헤집기 시작했다. 탄 목재와 기와 조각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한참을 뒤진 끝에 그는 검게 그을린 쇠로 만든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있었구나. 김진사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다행히 쇠상자 안의 내용물은 불에 타지 않고 온전했다. 그 안에는 낡은 서찰 뭉치가 들어 있었다. 서찰들은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은 된 것처럼 보였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글씨는 희미했지만 김진사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서찰들은 김진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온 비밀 문서였다. 겉으로는 평범한 편지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정보가 암호화되어 숨겨져 있었다. 조정의 비리를 고발할 수 있는 증거들, 탐관오리들의 뇌물 내역, 부정부패의 실상. 이 문서들은 언젠가 정의가 바로 설 때를 위해 김 진사 집안이 대대로 보관해온 것이었다. 김 진사는 이 문서들을 품속 깊이 숨겼다. 비록 지금은 역적으로 몰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언젠가 이 문서들이 빛을 발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목숨을 걸고라도 이것을 지켜야 했다. 돌쇠가 잠에서 깨어 김 진사를 찾았을 때 김 진사는 이미 방으로 돌아와 있었다. 돌쇠는 김 진사의 품이 평소보다 두툼해진 것을 눈치챘다. 날이 그 속에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돌쇠, 이것은 묻지 마라. 다만 이것만은 알아두거라. 내가 이것을 지키는 한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 돌쇠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주인이 지키려는 것이라면 자신도 목숨을 걸고 함께 지키면 그만이었다. 날이 쌀 한 줌이 아쉬운 판에 그깟 다 탄 종이 쪼가리는 뭐하러 챙기십니까요? 돌쇠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물었지만 김 진사는 입을 꾹 다문 채 비장한 눈빛만 번뜩였다. 그 눈빛을 본 돌쇠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날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면 이 돌쇠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전 두 사람은 저택을 떠날 준비를 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돌쇠는 낡은 이불 한 채와 질그릇 몇 개를 지게에 묶었다. 김 진사는 다 떨어진 갓을 쓰고 남루한 도포를 걸쳤다. 며칠 사이에 얼굴은 야위었고 수염은 헝클어졌다. 한때 한양에서 가장 빛나던 선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날이 어디로 가시렵니까? 일단 한양을 벗어나야 한다. 경기도 어느 시골이라도 좋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낼 곳을 찾아야 한다. 알겠습니다. 이 돌쇠가 나리를 모시고 어디든 가겠습니다. 동틀 무렵 두 사람은 저택의 샘문을 통해 조용히 빠져나왔다. 한양의 거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간간히 빗자루질하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지게를 진 돌쇠와 비틀거리는 김진사. 그들의 모습은 영락없이 떠돌이 거지들 같았다. 평생 가마를 타고 다니던 김진사가 이제는 제 발로 걸어야 했다. 얼마 가지 않아 발에 물집이 잡혔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날이 괜찮으십니까? 계속 가자. 해가 뜨기 전에 한양을 벗어나야 한다. 두 사람은 북악산 아래 험한 산길을 택했다. 큰 길로 가면 포졸들이나 아는 사람을 만날 위험이 있었다. 비록 험하지만 산길이 더 안전했다. 한양을 벗어나 경기도 양주 지역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김진사는 기력이 다해 길가의 바위에 주저앉았다. 발바닥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타들어갔다. 돌쇠는 근처 개울에서 물을 떠와 김진사에게 건넸다. 그리고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김진사의 발을 감싸 주었다. 날이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 나옵니다. 거기서 하룻밤 묵을 곳을 구하겠습니다. 해질 무렵 그들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돌쇠는 마을 이장댁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다. 물론 김진사가 역적이라는 사실은 숨기고 과거를 보러 가다가 노자가 떨어진 선비와 종이라고 둘러댔다. 이장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돌쇠가 품팔이 일을 하겠다고 하자 마지못해 헛간 한 칸을 내주었다.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내일 아침 일찍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흥, 양반이라는 자가 글공부는 안 하고 무슨 떠돌이 신세냐. 요즘 세상의 선비라는 것들이 다 쓸모없어서 탈이야. 이장의 비아냥에도 김진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은 참을 수밖에 없었다. 헛간은 좁고 습했다. 건초 냄새와 동물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비를 피할 수 있고 누울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돌쇠는 지게에서 이불을 꺼내 김진사에게 덮어주었다. 나리,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십시오. 내일부터 이 돌쇠가 일을 해서 먹을 것을 구해오겠습니다. 돌쇠, 미안하다. 너까지 이런 고생을 시키는구나. 나리,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놈의 목숨은 나리 것이옵니다.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의 처지가 더욱 분명해졌다. 김진사는 평생 글만 읽고 살아온 사람이라 생존에 필요한 기술이 전혀 없었다. 불을 피우는 법도, 밥을 짓는 법도, 심지어 빨래를 하는 법도 몰랐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글을 읽고 쓰는 것뿐이었다. 반면 돌쇠는 달랐다. 그는 어릴 적부터 온갖 굳은 일을 하며 자란 사람이라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오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밭을 갈고 생존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몸으로 익히고 있었다. 돌쇠는 새벽 일찍 일어나 마을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고 품삯을 받았다. 밭을 갈아주고 나무를 패주고 지붕을 고쳐주고 무거운 짐을 날라주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받은 품삯은 보리쌀 한 되나 무 몇 개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두 사람이 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 저녁이 되면 돌쇠는 힘들게 번 식량으로 밥을 지어 김진사에게 먼저 드렸다. 자신은 그 남은 것으로 끼니를 때웠다. 때로는 김진사의 밥그릇에 자신의 밥까지 보태주기도 했다. 돌쇠, 너도 먹어야 하지 않느냐. 내가 쓰러지면 우리 둘 다 굶게 된다. 나리, 염려 마십시오. 이놈은 원래 밥을 적게 먹어도 끄떡없사옵니다. 나리께서는 기력을 잃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실 돌쇠는 굶주림에 배가 등에 붙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았다. 주인의 건강이 자신의 배고픔보다 중요했다. 밤이 되면 돌쇠는 새끼를 꼬거나 집신을 삼았다. 그것을 팔아 약간의 돈을 벌 수 있었다. 등잔불 아래에서 밤늦도록 손을 놀리는 돌쇠의 모습을 보며 김진사는 자책감에 괴로워했다. 내가 양반이라고 선비라고 자부하며 평생을 살아왔건만 정작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 천한 머슴만도 못하구나. 김진사는 자신의 무능함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돌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김진사와 돌쇠가 마을에서 지낸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과거를 보러 가다가 실패한 선비로 알려졌지만 점차 수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저 양반, 뭔가 이상해. 과거에 떨어진 선비치고는 학문이 너무 깊어. 그러게 말투나 행동거지를 보면 보통 양반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죄를 짓고 도망친 것 아닐까?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한양에서 온 장사꾼을 통해 김진사의 가문이 역적으로 몰려 멸문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저놈이 바로 역적의 후예다. 우리 마을에 역적을 숨겨줬다가 우리까지 연좌제에 걸리면 어쩌려고. 당장 내쫓아야 해.
마을 사람들은 돌을 들고 헛간으로 몰려왔다. 김진사는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제발 며칠만 더, 아니, 하루만 더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내일 아침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었다. 역적놈이 감히 우리 마을을 더럽혀. 썩 꺼지지 못할까. 돌쇠가 김진사를 막아서며 외쳤다. 나리는 역적이 아니십니다. 억울하게 모함을 받으신 것입니다. 닥쳐라, 이 종놈아. 내 놈도 역적의 하인이면 역적이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돌쇠는 온몸으로 김진사를 감싸며 돌을 맞았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지만 돌쇠는 끝까지 김진사를 지켰다. 나리 빨리 도망치십시오. 이 돌쇠가 막고 있을 테니. 안 된다. 너까지 다치게 할 수는 없다. 결국 두 사람은 마을에서 쫓겨났다. 밤중에 황급히 짐을 싸서 마을을 빠져나와야 했다. 갈 곳이 없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걷기만 했다. 며칠을 산속을 헤매며 나무 열매와 풀뿌리로 연명했다. 김진사는 점점 야위어갔고 기운을 잃어갔다. 돌쇠도 상처투성이에 지쳐갔지만 그는 김진사를 업고 계속 걸었다. 나리,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분명 우리를 받아줄 곳이 있을 것입니다. 돌쇠, 나를 두고 가거라. 너까지 나 때문에 죽게 할 수는 없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돌쇠는 날이 없이는 살 수 없사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시냇가에서 쉬고 있었다. 돌쇠는 하루 종일 걷느라 지쳐 잠이 들었다. 김진사는 깊은 잠에 빠진 돌쇠를 바라보았다. 상처투성이 얼굴, 굳은 살 박힌 손, 해진 옷. 모두 자신 때문이었다. 이 충직한 사내가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나는 선비라고 양반이라고 자부하며 살았지만 정작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아무 쓸모도 없는 인간이구나. 김진사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동시에 깨달음이 찾아왔다. 신분이 무엇이란 말인가? 양반이 뭐 대단한 것인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화려한 벼슬이나 재산이 아니라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의 진심 아니었던가? 내가 평생 중요하게 여겼던 명예와 체면, 그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이제야 알겠구나. 진정으로 귀한 것은 이 사내의 충직한 마음이다. 김진사는 결심했다. 이제는 자신도 변해야 한다고. 선비의 자존심 따위는 버리고 실제로 생존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김진사는 돌쇠 몰래 일찍 일어났다. 근처 마을에 품팔이 일자리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자신도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기로 결심했다. 날이 어디 가시렵니까? 잠에서 깬 돌쇠가 놀라 물었다. 걱정 마라. 잠깐 볼 일이 있어 나갔다 오겠다. 김진사는 근처 마을의 품팔이 현장으로 갔다. 그곳에서는 저수지를 막는 공사를 하고 있었다. 인부들이 필요했고 김진사는 용기를 내어 감독관에게 다가갔다. 저도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감독관은 김진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비록 남루하지만 양반의 기품이 남아있는 그를 보고 코웃음을 쳤다. 양반 나으리가 웬일이십니까? 흙을 파는 일인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감독관은 재미있다는 듯 그를 받아들였다. 김진사는 다른 인부들과 함께 삽을 들고
흙을 파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생분만 잡고 살았던 그의 손은 금세 물집이 잡혔다. 삽질을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숨이 차올랐다. 이봐, 양반, 그게 무슨 삽질이야? 어린애도 너보다 낫겠다. 제대로 못할 거면 가만히 있어. 방해만 되잖아. 다른 인부들이 김진사를 조롱했다. 김진사는 이를 악물고 계속 삽을 들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몇 시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다. 아이고, 쓸데없이 양반인 척하더니 결국 이 꼴이네. 가서 글이나 더 읽으시지. 뭐 하러 여기까지 와서 망신을 사나. 감독관은 김진사를 일터에서 쫓아냈다. 품삯은커녕 구경거리만 된 셈이었다. 해질 무렵 김진사는 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왔다. 손은 피투성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다. 돌쇠는 그런 김진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나리,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하지만 그 모습만으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돌쇠는 김진사의 손을 잡았다. 피와 물집으로 엉망이 된 그 손을 보고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리께서는 왜 이러십니까? 돌쇠, 나도 일을 해서 너에게 짐이 되지 않고 싶었다. 김진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돌쇠는 김진사의 손을 꼭 쥐고 오열했다. 나리,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이놈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나리께서는 그저 건강하게 계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일은 이놈이 하겠습니다. 이놈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너만 고생시키는 것이 나리께서 이 돌쇠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목숨은 나리 것이옵니다. 나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이놈의 기쁨이옵니다. 부디 이놈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돌쇠의 진심 어린 말에 김진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돌쇠는 마을에서 구해온 좁쌀로 죽을 끓였다. 그리고 김진사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씻어주고 약초를 발라주었다. 김진사는 그런 돌쇠를 보며 생각했다. 이 사내야말로 진정한 선비다. 학문은 몰라도 의리를 아는 사람이다. 나보다 훨씬 더 고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그날 이후 김진사는 더 이상 무리한 일을 하려 들지 않았다. 대신 돌쇠가 일하는 동안 자신은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주며 약간의 곡식을 얻었다. 비록 적은 양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깊은 신뢰로 묶여갔다. 주인과 하인의 관계를 넘어서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마을을 떠돌며 몇 달을 보낸 두 사람은 결국 사람들의 눈을 완전히 피하기로 결심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숨어 지내기로 한 것이다. 그들은 첩첩산중으로 들어갔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곳에 버려진 화전민 터를 발견했다. 오래전 화전민들이 살다가 떠난 곳으로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한 채가 남아 있었다. 나리, 여기서 잠시 지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더 이상 떠돌 힘도 없구나. 돌쇠는 오두막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무너진 벽을 흙과 나무로 보수하고 지붕의 구멍을 이형으로 막았다. 며칠에 걸친 작업 끝에 오두막은 그럭저럭 사람이 지낼 만한 모습이 되었다.
김진사는 오두막 안을 살피다가 구들장 밑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쥐구멍처럼 생긴 틈 사이로 무언가 보였다. 돌쇠에게 도움을 청해 구들장을 드러내자 그 아래에 낡은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이게 뭘까? 김진사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책 한 권이 들어 있었다. 표지는 해지고 종이는 누렇게 변했지만 내용은 아직 읽을 수 있었다. 김진사는 밤새 그 책을 읽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농서농쇼인 줄 알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이 보통 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책은 단순한 농사 기술만을 다룬 것이 아니었다. 특수한 약초의 재배법, 희귀한 작물의 경작법, 심지어 병충해를 막는 비법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금전초진 젠차어라는 약초에 관한 내용이었다. 금전초는 기침과 천식의 효과가 뛰어나고 특히 노인들의 만성 기침을 치료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했다. 문제는 이 약초가 매우 까다로운 환경에서만 자란다는 것이었다. 특정한 토질, 적절한 습도, 그리고 반그늘 환경이 필요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오두막 주변의 환경이 금전초 재배에 딱 맞았다. 산 중턱의 경사진 땅, 큰 나무들이 만드는 반그늘, 그리고 근처를 흐르는 작은 시냇물. 돌쇠, 이것 좀 보거라. 김진사는 흥분된 목소리로 돌쇠를 불렀다. 그리고 책의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이 책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 바로 이 귀한 약초를 키우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한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재배해서 팔 수 있다면 돌쇠의 눈이 반짝였다. 나리, 그럼 우리가 이 약초를 키워볼까요? 그래, 한번 해보자. 다만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책에 따르면 금전초는 매우 까다로워서 정성을 다해 돌봐야 한다고 한다. 나리께서 아시는 것을 알려주시면 이 돌쇠가 정성껏 돌보겠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김진사는 책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돌쇠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일을 해나갔다. 먼저 밭을 일궈야 했다. 돌쇠는 오두막 뒤편의 경사진 땅을 골라 나무와 잡초를 제거했다. 그리고 책에서 지시한 대로 토지를 개선하기 위해 근처에서 부엽토를 모아왔다. 돌쇠, 흙의 산성도가 중요하다고 한다. 나무재를 섞어 중화시켜야 한다. 알겠습니다. 나리. 돌쇠는 나무를 태운 재를 모아 흙에 섞었다. 그리고 삽으로 밭을 깊이 갈아엎었다. 일주일에 걸친 작업 끝에 작은 약초밭이 완성되었다. 다음은 종자를 구해야 했다. 김진사는 책을 다시 살폈다. 금전초는 씨앗이 아니라 뿌리를 나누어 심는 방식으로 번식한다고 했다. 그리고 운 좋게도 산소 깊은 곳에 야생 금전초가 자생하는 곳이 있다는 정보가 있었다. 돌쇠, 이 지도를 보면 여기서 북쪽으로 한나절 거리에 금전초가 자생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 그럼 이 돌쇠가 다녀오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함께 가겠다. 정확히 어떤 것인지 내가 확인해야 한다. 두 사람은 며칠치 식량을 준비하고 산길을 나섰다. 험한 산길을 헤치고 계곡을 건너 한나절을 걸은 끝에 그들은 바위 틈에서 자라는 금전초를 발견했다. 나리, 이것이 그 약초입니까? 그렇다. 잎의 모양과 줄기의 특징이 책에 나온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뿌리를 캐냈다. 너무 많이 가져가면 자생지가 파괴될 수 있으므로 적당량만 채취했다.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보자기에 싸서 가지고 돌아왔다. 약초를 심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어려운 것은 그것을 살려내는 일이었다. 김진사는 책에 적힌 내용을 하나하나 돌쇠에게 알려주었다. 물을 주는 시간, 물의 양, 햇빛의 양, 주변 온도 관리. 모든 것이 정확해야 했다. 돌쇠, 이른 아침에 물을 주되 뿌리까지 흠뻑 젖을 정도로 주어야 한다. 하지만 한낮에는 절대 물을 주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나리. 그리고 잎에 벌레가 생기는지 매일 확인해야 한다. 벌레가 생기면 이 약초액을 뿌려야 한다. 돌쇠는 김진사의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며 실천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약초밭을 살피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다. 비가 많이 올 때는 배수로를 정비하고 가뭄이 들 때는 시냇물을 길어 날랐다. 김진사도 게으르지 않았다. 책을 반복해서 읽으며 더 나은 재배 방법을 연구했고 주변 산에서 약초에 좋은 거름이 될 만한 재료들을 모아왔다. 처음 몇 주는 아무 변화도 없어 보였다. 심은 뿌리가 죽은 것은 아닌지 불안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작은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날이 싹이 났습니다. 돌쇠의 외침에 김진사가 달려왔다. 작은 초록색 싹이 흙을 뚫고 올라오고 있었다. 그래, 잘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더욱 정성을 다해야 한다. 두 사람은 기쁨과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 바로 이 작은 싹에 달려 있었다. 몇 달이 지나자 약초는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했다. 싹은 줄기가 되었고 줄기에는 잎이 무성해졌다. 돌쇠와 김진사는 마치 자식을 키우듯 정성껏 약초를 돌보았다. 이듬해 봄, 드디어 첫 수확의 때가 왔다. 책에 따르면 금전초는 심은 지 1년이 지나야 약효가 충분히 발휘된다고 했다. 돌쇠, 이제 수확할 때가 되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뿌리를 다치지 않게 캐야 다시 자랄 수 있다. 알겠습니다. 나리. 두 사람은 며칠에 걸쳐 조심스럽게 약초를 수확했다. 그리고 책에 나온 방법대로 깨끗이 씻어 그늘에서 말렸다. 이제 이것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하는데. 나리, 제가 장에 나가보겠습니다. 돌쇠는 말린 금전초를 보자기에 싸서 가까운 읍내의 장으로 향했다. 약재상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가 금전초를 내보였다. 이것은 무슨 약초인가? 금전초라고 합니다. 기침과 천식에 좋다고 하는데 약재상은 금전초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것은 품질이 매우 좋은데 어디서 구했나? 직접 재배했습니다. 재배를, 이것은 재배가 매우 어려운 약초인데 얼마에 팔 것인가? 돌쇠는 가격을 물어본 적이 없어 얼떨떨했다. 약재상은 그런 돌쇠를 보고 공정한 가격을 제시했다. 그것은 예상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다. 이 품질이라면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 만약 더 가져올 수 있다면 내가 다 사겠네. 돌쇠는 기쁜 마음으로 돈을 받고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그 돈이면 한 달 동안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다. 날이 팔렸습니다. 그것도 비싼 값에. 김진사도 기뻐했다. 이제 그들에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잘했다, 돌쇠. 이제 우리는 더 많이 재배해야 한다. 그러면 정말로 자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1년 동안 두 사람은 약초 재배에 전념했다. 밭을 넓히고
더 많은 금전초를 심었다. 김진사는 책을 연구하며 재배 기술을 개선했고 돌쇠는 땀 흘려 일했다. 점차 수확량이 늘어났고 소득도 증가했다. 약재상은 그들의 금전초를 독점적으로 거래하겠다고 제안했다. 품질이 워낙 뛰어나서 한양의 약방에서도 높은 가격에 사간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이제 굶주림에서 벗어났다. 쌀을 사서 먹을 수 있었고 새 옷도 장만할 수 있었다. 오두막도 더 튼튼하게 수리했고 가구도 장만했다. 하지만 그들은 사치를 부리지 않았다. 번 돈의 대부분은 저축하고 약초밭을 확장하는 데 투자했다. 김진사는 책에 나온 다른 약초들도 재배해보기로 했다. 당귀, 천궁, 백출, 여러 가지 약초들을 시험적으로 재배했다. 모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금전초 외에도 몇 가지는 재배에 성공했다. 2년이 지나자 그들은 제법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산속의 외로움은 있었지만 마음은 평화로웠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오두막 앞마당에 앉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돌쇠, 참 기구한 인생이로다. 한때는 한양의 큰 집에서 호의호식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산속에서 약초나 캐며 살고 있으니. 하지만 나리, 이놈은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나리와 이놈 사이에 주인과 하인이라는 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웃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이놈은 지금이 더 좋습니다. 김진사는 돌쇠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자신도 과거보다 지금이 더 행복했다. 비록 가난하고 외롭지만 진정한 동반자가 곁에 있었다.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날 돌쇠가 장에서 약초를 팔고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사람들을 목격했다. 관복을 입은 관리들이 주변을 수소문하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이 근처에 양반 행세를 하는 자가 사는 곳이 있다던데 어디인가?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돌쇠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혹시 자신들을 찾는 것이 아닐까? 그는 급히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나리, 큰일 났습니다. 관리들이 나리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김진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이 누구일지 대략 짐작이 갔다. 아마도 자신을 역적으로 몰아 가문을 멸문시킨 그 간신배들일 것이다. 며칠 후 정말로 관리들이 오두막을 찾아왔다. 그들의 선두에 선 사람은 김진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었다. 바로 탐관오리 이만석이었다. 이만석은 과거 김진사 가문을 모함하여 멸문시키는 데 앞장섰던 악당이었다. 그는 김진사의 재산을 빼앗아 자신의 배를 불렸고 그 후에도 여러 양반가들을 모함하여 재산을 갈취했다. 오호, 이게 누구신가? 역적 김용집 아니신가? 이만석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만석, 내 놈이 여기까지. 허허, 자네가 여기 숨어서 약초나 팔며 제법 돈을 모았다고 들었네. 역적의 재산은 모두 관에 귀속되는 법. 자네가 번 돈도 당연히 관의 것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내 손으로 일해서 번 돈이다. 내가 빼앗아간 재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법은 그렇지 않네. 역적은 평생 재산을 모을 권리가 없지. 자, 순순히 돈을 내놓게. 그리고 이 약초밭도 관에 넘기게. 이만석은 관졸들을 시켜 오두막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이 힘들게 모은 돈을 찾아내 빼앗으려 했다. 안 됩니다. 돌쇠가 앞을 막아섰다. 이놈이 감히. 이만석이 손짓하자 관졸들이 돌쇠를 붙잡았다. 그리고 매를 들어 때리려 했다. 이 종놈을 당장 매질해라. 바로 그때였다. 잠깐. 김진사의 외침에 모두가 멈칫했다. 김진사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검게 그을린 서찰 뭉치가 들려 있었다. 이만석, 내 놈이 여기까지 온 것은 실수였다. 무슨 헛소리냐? 이것을 보아라. 김진사는 서찰을 펼쳐 보였다. 그 안에는 이만석과 다른 간신배들의 비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뇌물을 받은 내역, 무고한 사람들을 모함한 증거, 불법적으로 재산을 갈취한 기록.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만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것은 우리 집안이 대대로 모아온 증거들이다. 나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숨어 살았다. 내 놈은 나를 역적으로 만들었지만 진짜 역적은 바로 내 놈이다. 김진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문서에는 내가 지난 10년간 저지른 모든 악행이 기록되어 있다. 충분히 내 목을 칠 만한 증거다. 만약 내가 지금 물러나지 않는다면 나는 이것을 가지고 사헌부에 직접 찾아가 상소를 올릴 것이다. 허허. 말도 안 되는. 이만석은 당황했다. 자신의 비리가 세상에 알려지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다. 바로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그쪽을 바라보자 암행어사의 행차가 다가오고 있었다. 여기가 문제의 현장이라 들었는데 암행어사는 현장을 둘러보았다. 그는 최근 경기도 일대의 탐관오리들을 조사하라는 어명을 받고 암행 중이었다. 그리고 이만석의 악행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김진사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암행어사 앞에 무릎을 꿇고 서찰을 바쳤다. 어사 나으리, 이 문서를 보시옵소서. 이 안에 탐관오리 이만석의 모든 악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행어사는 서찰을 받아 살펴보았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것이 사실이란 말인가? 모두 사실입니다. 이만석은 무고한 양반가들을 모함하여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저희 집안도 그 피해자 중 하나입니다. 암행어사는 이만석을 향해 돌아섰다. 이만석, 이 증거들이 사실인가?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역적의 말을 어찌 믿으십니까?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암행어사는 즉시 이만석을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이만석, 너는 탐관오리로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무고한 이들을 모함한 죄로 체포한다. 이만석이 체포되고 그가 저지른 악행들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조정에 큰 파문이 일었다. 이만석뿐만 아니라 그와 결탁했던 여러 간신배들도 줄줄이 체포되었다. 조정에서는 그동안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렸던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김진사도 그 대상에 포함되었다. 영모죄는 누명이었음이 밝혀졌고 김진사의 명예는 회복되었다. 하지만 이미 몰수되었던 재산을 모두 돌려받을 수는 없었다. 저택은 다른 사람에게 팔렸고 전답들은 흩어졌다. 그래도 관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했고 김진사는 다시 관직에 나올 것을 권유받았다. 김진사,
그대의 충절과 지혜가 이번에 크게 빛났소. 다시 조정으로 돌아와 나라를 위해 힘써 주시오. 하지만 김진사는 고개를 저었다. 감사하오나 저는 이제 조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오? 그대의 학식과 능력이라면 높은 벼슬도 가능하오. 벼슬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미 벼슬보다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진사는 곁에 서 있는 돌쇠를 바라보았다. 이 사람이야말로 제게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높은 벼슬을 한 친구도 부유한 친척도 아닌 이 충직한 사람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함께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김진사는 보상금으로 산속 오두막 근처의 땅을 조금 더 사들였다. 그리고 약초밭을 더 확장했다. 또 한 작은 집을 지어 돌쇠에게 주었다. 돌쇠, 이제 너는 자유인이다. 김진사는 돌쇠의 노비 신분을 공식적으로 해방시켰다. 면천맨젠 문서를 작성하여 돌쇠에게 건넸다. 나리, 이게 무슨, 너는 이제 내 종이 아니다. 자유인이자 내 친구다. 호형호재하며 살아가자. 돌쇠는 눈물을 흘렸다. 평생 천민으로 살아온 자신이 양반과 호형호재를 하게 되다니. 나리, 아니, 형님. 그래, 이제부터는 형님이라 부르거라.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주인과 하인이라는 신분의 벽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산속에서 약초를 재배하며 평화롭게 살았다. 가끔 마을에 내려가 약초를 팔고 필요한 물품을 사왔다. 많은 돈을 벌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행복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오두막 마당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형님,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인생이 참 기구했지.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저도 그렇습니다. 힘들었지만 형님과 함께였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돌쇠, 아니, 동생, 고맙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진작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형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형님께서 저를 사람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웃었다.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석양이 두 사람의 모습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높은 벼슬도 많은 재산도 아니다. 진정으로 귀한 것은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의 마음이다. 김진사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양반의 허울뿐인 자존심, 겉으로만 화려한 명예, 그런 것들은 시련 앞에서 한없이 무너졌다. 하지만 돌쇠의 충직한 마음은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돌쇠 역시 배웠다. 자신이 비록 천한 출신이지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의리를 지키면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신분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마음이 진정한 가치를 만든다는 것을. 김진사와 돌쇠는 신분의 차이를 넘어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 그들의 우정은 그 어떤 법이나 제도도 막을 수 없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지금 여러분의 곁에도 힘들 때 생각나는 단 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만약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그 소중한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거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